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12월 6일이네요. 화요일이고 오늘은 국방론 편곡지로 이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폴란드가 최근에 이제 금년에 우리 이제 지상 방산이죠. 육군 관련된 무기, 물론 공군도 FA-50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규모 이제 구매를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방산업계에 그리고 이제 방산을 향후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미래 먹거리로 이제 삼으려고 했던 우리 의도에 딱 맞게 때마침 그렇게 인연이 이제 됐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폴란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위에 북쪽으로 발트해를 면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육군 위주의 전력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더 많은 그런 이제 지리 여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해군에서의 새로운 호위함 뭐 예전으로 치면 구축함급이죠. 를 이제 장만하려고 한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육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력 무기를 수출하잖아요. K9, 뭐 K2 전차. 공군도 뭐 사실은 우리 국산으로서 최신 FA-50을 이제 세계 시장에서 차츰차츰 범위를 넓혀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폴란드가 큰 지렛대 역할을 해준 것이고, 그 디딤돌을 바탕으로 해서 KF-21 같은 것도 주목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무기 체계까지 연동이 되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산 무기를 개발을 하는 것이고 KF-21을 위해서. 그렇지만 아직 해군은 아직 그게 본격화되지는 않았어요. 뭐 필리핀, 태국 정도의 우리 호위함의 약간 마이너 버전 같은 걸 좀 팔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소위 그 외 국가들한테는 뭐 지원함 이런 것들을 좀뭐 팔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업계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이제 육군 방산이나 공군 방산에 비해서 좀 처지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폴란드가 장만하려고 하는 호위함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유럽 각국에 이태리, 프랑스, 뭐 영국, 뭐 그다음에 뭐 스웨덴. 거기다가 그들이 우리 이제 방산 장비를 산 것처럼 가성비가 최고인 것을 골라서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함정을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전 세계 특히 유럽에 이제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또 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호위함에 대한 시선 같은 걸 살펴볼 수 있겠고 또 향후 우리 호위함이나 구축함들이 이제 방산 산업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해외 시장을 언제 녹화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폴란드라는 나라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폴란드 뭐 독일 옆에 있고 유럽의 중심에 있고 적지 않은 나라고 옛날부터 영향력이 좀 있었던 나라죠. 여기 보면 면적은 우리 남한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고 명목 GDP는 전 세계 23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 동구권에 속해 있다가 지금 뭐 EU 쪽으로 또는 뭐 뭐라고 할까요? 나토 쪽으로 넘어온 나라들 중에서는 괜찮은 나라예요. 예. 인구도 3,800만 명으로 상당히 많아요. 예. 자, 이런 나라가 이제 최근에 유럽에 발생한 전장 때문에 군비를 확충하면서 주변에 그게 이제 약간 전파되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죠. 전 세계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단극 체제, 양극 체제에서 약간 다극 체제로 바뀌면서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겠다. 물론 줄서기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세계사적 흐름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방산이라는 카드를 미래 먹거리로 하나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맞물리면서 정신없어진 거죠, 사실은. 네. 자, 폴란드 잠깐 알아봤고요. 참 제목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K2하고 K9을 어떻게 보면은
지난 몇 번의 계약을 거치죠. 전체 계약이 있고 8월 달에 아마 구체적인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군이 받을 거를 아마 좀 미리 좀 양보를 해서 폴란드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좀 빨리 배송을 해준 이런 사례이지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옛날에 보냈다 출고식 한다 그런 제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기사도 보고 이게 벌써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폴란드 쪽에 기사에 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진 하나 넣었습니다. 이 제목이 그렇죠. 이게 12월 5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날짜가 12월 6일이거든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보다 시간이 늦으니까 오늘이에요. 그때 K2하고 K9 이거는 완전히 한국형으로 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폴란드형으로 맞춰줄 시간이 없고 그들의 전력 보강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쓰는 똑같은 형태가 간 거예요. 초도분이 지금 이제 배달이 된 건데 도착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무기체계가 수출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배에서 현지 항구에서 하역하는 장면을 보니까 느낌이 조금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폴란드 북부의 발트해 연안에 거드니아 항이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주요 항구가 아닌가 싶어요. 그쪽밖에는 바다가 없거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륙국이기 때문에 도착했다 하고, 지금 K9, K2 사진은 안 잡혔어요. 근데 K2도 같이 도착했대요. K9이 이제 내려지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크레인으로. 한국에서 출고식을 한 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0월 1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됐어요. 출고식하고 뭐 바로 출발했을 수도 있고 며칠 있다 출발했을 수도 있는데, 출고식을 같은 날 했어요. 회사는 다르잖아요. K2는 어떻게 보면 현대 로템이고 K9은 한화인데 출고식을 같은 날 했더라고요. 근데 뭐 공장이 같은 지역에 있고 또 그 VIP들이 창원 내려온 김에 여기저기 같이 가야 돼서 같은 날 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저기 선적은 며칠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어쨌거나 한 달여 정도 걸리니까 이제 유럽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럽에서도 여기 뭐 대통령까지 온 것 같아요. 대통령까지 오고 국방장관 당연히 오고, 그럼 뭐 군부의 요인들이 다 왔겠죠. 그래서 인수식을 하고 뭐 그런 소식을 지금 전하면서 트위터에 올려진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이게 이제 이 배로 싣고 온 거예요. BBC 펄이라는 걸로. 왼쪽에 지금 K9이 내려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시면 이제 K9들이 저렇게 실려 있는 게 보이죠. 예전에 핀란드인가 어디 노르웨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북구 쪽에 수출할 때는 자동차 전용 운반선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 자동차 운반선 실내에 있고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비춰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 화물을 선적하듯이, 이게 지금 비행기 배 형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화물을 가운데 실는 그런 배 형상인데 거기에 실어서 갔더군요, 이번에는. 어쨌거나 마치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이거의 실계약을 8월 달에 한 거예요. 8월 달에 하고 9, 10, 11, 12월 3, 4개월 만에 제품이 생산돼서 현지에 도착한 거니까, 이런 건 아마 전대미문의 사건일 거예요. 지금 작금의 방산업계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신속 배달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치킨하고 피자만 빨리 배달되는 게 아니고 40톤, 50톤이 넘어가는 방산 물자도 이렇게 빨리 배송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걸로 돌아가 보면, 폴란드가 세 척의 호위함을 계약을 했어요. 금년 초인가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 뭐 K2, K9, 뭐 천무, FA50 구매하는 그런 연장선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기반이 되는 배가 뭐냐면은 영국의 31형 호위함이에요.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거. 그 AH140이라고 적혀 있죠. 저게 그러니까 이 뭐랄까 플랫폼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에서는 31형이라고 불리고, 저게 영국, 인도네시아도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영국도 제법 많이 살 거고, 폴란드에도 지금 세차 계약이 된 거예요. 이 배는 뭐냐면은 5,700톤이니까 만재 배수량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큰 배예요. 요즘에 호위함으로 부르지만 우리 광개토 대왕항 같은 것도 뭐 4,000톤
톤이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예, 되게, 예, 4,000톤이 채 안 되네요. 광개토항도, 광개토 대왕함도. 그거 우리 구축함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그런 것이고, 이게 영국 기준에서는, 예전에 호위함들을, 배들을 대체하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숫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조금 약간 염가형 그런 호위함 버전이에요. 일반형이 있고, 또 대잠용으로 특화된 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지금 폴란드에서 구입한 것은 이 배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더 넣었어요. 예. 기능을 더 강화했어요. 공격력, 그리고 대잠 능력, 이런 것까지. 그래서 톤수가 커지게 돼요. 예. 그래서 폴란드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동양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염가형이라고 특히 생각되는,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에는 우리는 호위함이든 구축함이든 무조건 터빈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터빈 엔진은 기름을 많이 먹지요. 그리고 뭐 또 디젤 엔진하고 같이 섞어 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도 아무래도 복잡하겠죠. 그래도 터빈 엔진을 쓰는 이유는 속도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급할 때. 예, 급할 때. 예, 남을 추적할 때 할 때도 급하지만 남이 공격을 해오면 회피할 때도 빨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생존성에. 아마 단가도 많이 비쌀 거예요. 그래서 터빈 엔진이 꼭 들어가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는 디젤 엔진 4기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최고 속도가 구축함도 그렇고 뭐 호위함도 그렇고 30노트 넘어요. 여기 최고 28노트로 돼 있어요. 그 속도도, 최고 속도도 차이 나지만 제가 봤을 때 전투 환경에서 더 중요한 거는 순간 가속력이라고 보거든요. 스포츠카처럼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그런 점에서 더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실제보다. 최고 속도 차이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이게 유럽에서는 통상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항상 전시 상황을 염두에 두는 우리랑은 좀 접근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가격마저 저렴한 부분이고, 이 영국의 31형 호위함, 이게 자체가 연가 버전이다. 이런 걸 염두에 둬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기름 항속 거리도 길어지고, 연비도 좋아지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한계 유럽이라는 전장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다. 우리 같았으면 절대 아무리 이제 저렴하게 배를 만들더라도 이 디젤 엔진만으로 추진 체계를 구축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빨리 해야 되겠네요.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걸 확대해서 미즈니급이라고, 이게 뭐 황새치인가 뭐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어쨌거나 이거 새 책을 들여올 예정이고, 내년부터 지금 건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영국의 31형 호위함도 이제 디자인 상태 이제 막 건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형이에요. 자, 거기에 폴란드가 알겠어, 너희들 거 할게. 예. 하면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해요. 그 요구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배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7,000톤급이 됐어요. 뭐가 많이 실렸죠. 7,000톤급이 됐으니까 엄청 큰 배가 된 거예요, 지금. 예. 길이는 뭐 132m 정도 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우리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폭이 좀 넓어요, 우리보다. 우리 호위함이나 구축함보다. 예. 이순신급 구축함 보시면은 길이가 149m로 더 길어요. 근데 폭은 좀 좁거든요. 그래서 만재 배수량은 우리 자료를 찾아보면 5,500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길이는 짧지만 폭이 넓으면서 미전니급 호위함은 더 무거운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함정의 톤수는 약간 항상 보수적으로 적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은 호위함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을래 우리 한국형 호위함 4, 그거랑 비슷한 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순신급 구축함은 이미 좀 오래된 함정이니까. 그럼 이게 왜 커졌냐? 이걸 보면은 뒤에 대형 헬기, 작은 헬기 말고 대형 헬기를 넣어야 되니까 뒤에 헬기 덱이 길어져야 됐다. 그리고 원형에는 없었던 대한 미사일을
자그마치 16발이나 더 추가로 달아야 되겠다라고 폴란드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 그 공간을 마련해야 됐어요. 예, 그리고 레이더도 업그레이드한다. A사 레이더로. 그리고 대잠 능력도 다 넣는다. 뭐야? 아까 영국 같은 경우는 염가 버전으로 하기 위해서 대잠 버전을 따로 하고 숫자를 채우기 위한 염가 버전에는 당연히 대잠 능력이 최소화됐겠죠. 없을 수도 있고 소나 같은 부분이 이 보면 함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게 여기도 적용이 돼서 함수에 소나가 있고 그럼 꼬리에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예, 그게 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요즘 함정에는 거기다가 이제 그 수신별로 좀 다르게 하는 그 소나가 보통 붙어 있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소나가 있는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전에 영국 함정에서는 없는 것들을 많이 요구해서 넣었어요. 값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겠는데 가장 그래도 비슷하고 그림이 나와 있는 게 한국형 호위함 3 이겁니다. 지금 이거 또 컴퓨터 그래픽 막 나와 있지. 지금 건조 중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24년에 보면 이제 24년에 우리한테 선보일 것 같은데 상당히 비밀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6척 만들 예정이고 만재 배수량 4,500톤이고 길이는 130m니까 좀 전에 폴란드의 미전이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 게 이제 한국형 호위함 4조 그게 5,400톤으로 예상이 돼요. 그건 선형 자체가 완전히 다를 걸로 예상이 되죠. KDDX처럼. 그래서 FFX3는 기존의 대구급을 좀 더 확대한 형태.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저 위에 통합 마스트를 쓴 것이죠. A사 레이더 붙박이 사면으로. 네. 자, 이 정도 급하고 지금 한국형 호위함 급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감이 좀 생기니까. 예. 자, 일단 폴란드군이 배를 키운 이유는 이 헬리콥터를 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4대 정도 구매를 했더라고요, 이미. 이거 상당히 비싼 헬리콥터거든요. 대형이고. 이게 AW 레오나르도 이태리 겁니다. AW101 멀린이에요. 네. 이거를 거기다가 올릴 건데 이 헬기가 크기 때문에 착륙하는 공간도 넓어져야 되고 헬기 덱도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이 커진 이유가 여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 호위함급에서는 현재는 와일드캣이나 슈퍼링스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크기가 이보다 훨씬 작은 급이죠. 중형급이죠. 이걸 대형으로 하자면, 대형으로 이야기한다면,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이거는 폴란드가 지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대잠 헬기고 헬기라는 게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대한 미사일을 가운데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구조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항속거리도 길겠죠. 아무래도 기체가 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비싼 헬기를 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자,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이제 함정이면은 자기 자함 방공을 위한 대공 미사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배에는 C셉트라는 대공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우리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MBDA가 만든 거예요. 우리 KF-21용 그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또 MBDA 거죠. 예, 이거 보면 이제 C셉터 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사거리가 25km짜리가 있고 45km짜리가 있어요. 45km짜리는 밑에 보신 것처럼 날개가 달린 건데 지느러미 날개처럼 길쭉한 게 그게 이제 사정거리 열린 형이고 기본형은 오른쪽에 것입니다. 근데 이 미사일의 이제 근원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아스랑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티어를 들어올 때 그건 중거리고 단거리는 아이리스-T를 도입했었죠. 그거는 이제 독일 건데 그거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미사일이에요. MBDA 것으로 아스람. 그래서 이건 적외선 적외선 추적 미사일이었죠. 예. 그거를 지상 발사형, 함상 발사형으로 개조한 형태의 파생형이에요. 자, 그런 미사일들 지금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암람을 이제 함상형 발사 그리고 지상형 발사.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제공돼서 러시아군의 순항 미사일 격추하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에를 레이더 시크로 바꿔서 함상에서 발사하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네. 자, 그런 거고 여기에 이제 수직 발사관
MK41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VLS가 32셀이 들어가요. 32셀이 들어가는데 이 미사일은 작은 미사일이거든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군처럼 하나당 4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넣으면은 100 전부 다 이 미사일로만 넣는다면 120발이 120발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대응하는 미사일로는 우리가 해군 미사일이 있고 지금 이 유사한 공대공용을 이렇게 함상 발사용이나 지상 발사용으로 쓰는 경우는 아주 많거든요. 아이리스-T도 그렇고 뭐 프랑스의 미카도 그렇고 미국의 암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많은 미사일 중에서 초음속 대응이 가능하다고 ROC상으로 언급되고 그 ROC를 통과해서 채택된 미사일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군 미사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함대 함정 무장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아니 주변국에서 전부 다 초음속 미사일, 대함 미사일을 다 개발하고 있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향후 곧 더 일반화되면서 기존 해군 함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한 것인데 어떻게 기존의 대함 방공 체계가 초음속 미사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대함 미사일을 볼게요. 이 대함 미사일이 지금 이제 미전익에 장착될 예정이 아까 많이 달았잖아요. 16발이나 달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제 대구급 같은 경우는 8발이에요. 경사발사대, 여기서 경사발사대에서 발사를 해요. 16발이니까 상당히 많아 보여요. 네. 자, 거기다가 좋은 A사 레이더를 얹고 또 장거리 대형 지금 헬기를 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하고 연계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사거리가 200km 이상 넘어가는 거면은 그렇다고 뭐 폴란드가 뭐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고도 뭐 정찰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파악해서 공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거리 대형 헬기랑 200km 이상 날아가는 이 대함 미사일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스웨덴의 사브에서 개발한 미사일이고 PBS-15라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푼 또는 우리 해성 미사일 그 급이에요. 터보제트를 쓰는 것이고 탄도 중량도 그렇고 사거리도 그렇고 속도가 아음속인 것도 다 그럴 거예요. 저거는 거의 기술이 평준화되어 있다고 봐요. 유럽 쪽이니까 저쪽 걸 쓴 거예요. 네, 가격이라는 부분도 있었겠죠 또. 그래서 우리로 따지자면 저게 해성 미사일인데 우리는 이 다음으로 이미 넘어갔죠. 이번에 보시면 아까 암람을 개조한 미국제 대공 미사일 제가 이름이 지금 바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걸 우크라이나가 활용해서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들을 격추시켰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암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최고 수준의 대공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암속으로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 정도는 격추가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격력이라는 면에서 우리 당연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게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이미 개발했다고 작년인가 뭐 이야기를 했죠. 예. 이제 극초음속을 개발하고 있겠죠. 자, 이게 이제 PBS-15 좀 전에 사브의 그 미사일인데 경사발사대에 장착하기 위해서 그걸 옮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동글동글한데 이건 좀 모양이 더 예쁘게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이걸 이제 16발을 싣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이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미 주력 함정에는 이미 실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음속을 가지고는 거의 요격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대공 방어 체계 함정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을 정도로 동시다발로 발사하지 않은 다음에는 많은 부분에서는 타격 효율이 이미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회피 기동을 하고 그러더라도 아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제 주력 함정에는 초음속 미사일로
대체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전장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보고 있느냐. 예. 그렇지만은 폴란드가 주어진 환경에서 해군 함정과 그에 상탁되는 무기에 있어서 쇼핑할 수 있는 한계는 유럽이란 테두리 안에서 지금 국한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해군 함정이나 해군의 미사일, 공격 무기 체계가 지금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탁 펼쳐놓고 보면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타격력과 생존력. 아음속과 초음속은 천지 차이라고 봐야죠. 아음속은 마하 1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초음속 미사일은 마지막에 돌진할 때 마하 4, 5까지 갈 수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 속도가 4배, 5배 차이 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도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고. 예.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미즈는 이게 그림 대문 사진으로 썼던 걸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자, 어디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니, 노란 동그라미부터 보시면은 아까 16발의 대한 미사일이 경사 발사대 장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배를 구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설계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이 헬기 덱을 만들기 위해서 배의 구조물들이 좀 압축이 됐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미사일을 원래 기존 디자인은 잘 반영이 안 돼 있던 대형 경사 발사대를 16개나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예쁘지 않게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은 제일 오른쪽 그 노란 동그라미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경사 발사대식으로 했어요. 그죠? 그 8발이 들어있죠. 저 정도에서 멈춰도 될 것 같은데, 이 폴란드는 8발 더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2개 보이시죠? 두 발씩 미사일 고속정에서 전방을 향하고 미사일을 장착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반대쪽에도 그렇게 했겠죠. 이거 진짜 많이 넣고 싶었던 거예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사이에 보시면은 지금 수직 발사관이 이거 32발짜리가 있는 게 보이죠. 예. 우리 같은 경우 보통 이 앞에 있는데, 이거는 호위함급인데도 뭐랄까 선체 중앙에다가 배치를 한 게 보이네요. 예. 자, 제일 앞에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영국의 요즘 유럽 형식의 지금 호위함급의 디자인이죠.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이 컨셉이. 자, 제일 앞에 보면은 이제 함포가 달려 있는데, 레오나르도의 우리 오토메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이태리 업체죠. 지금 레오나르도의 합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76mm 포가 달려 있죠. 저 점도 큰 차이죠. 우리는 무조건 127mm 포수. 이 정도 급이면 이거 훨씬 작은 급에도 우리는 127mm 포수. 우리 76mm 포를 쓰는 곳은 어딥니까? 참수리급에서 76mm를 써요. 예, 우리는 그 정도로 화력 덕후입니다. 덕후. 근데 저 안에 포가 상당히 커요. 밑에 탄창하고 이렇게 장전 시스템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가 클수록 반동도 커요. 그래서 배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가 되거든요. 무게 중심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상당히 훌륭한 거예요. 예. 아마 외국 사람들이 보면 아니 이 정도 크기에 5,000톤급인데 127mm 포를 연발로 쏴 제끼면은 배가 견디냐? 이런 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의 노하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군이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자, 76mm 포가 들어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CIWS 같은 게 있어요. 근접 방공 기관포 같은 게 하나 있죠. 한 포 뒤에 하나 있고, 저기 헬리콥터 쪽에도 하나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예. 저것도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면 고정형 A사일 레이더가 장착된 게 보여요. 그리고 저 위에는 X밴드 레이더가 저 동그란 데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기 사면 고정형은 S밴드예요. 우리도 S밴드 쓰려고 그러죠. 지금 KDDX도 그렇고 한국형 호위함 3S부터 통합 마스터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가 이제 우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수의 밑에 있는 것도 있고 뒤에 이제 예인 소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착이 되면 공격을 해야 되죠. 여기서 많이 쓰는 의뢰가 MU-90 경의뢰예요. 이거는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같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약간은 표준 무장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무기 체계예요. 우리는 이렇게 청상어가 있고 미국 쪽에 가면 미국 쪽도 경의뢰가 또 있죠. 이런 그 지역별로 또 국가별로 대표적인 무기 체계들이 있고 주변에서 뭐 믿고 사는 무기 체계 뭐 이런 거라고 봐야죠. 이거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전투 체계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미 이제 통합이 돼 있는 영어로 말하면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는 무기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쉽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걸 넣으려면 좀 복잡해지고 비용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신뢰성이라는 부분에서 검증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배의 무기 체계는 이제 배는 전체적인 디자인은 밥콕에서 했어요. 우리 이제 항공모함 개발하는 데 있어서 와서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랑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곳 있죠. 이게 밥콕이죠. 있고 여기 이제 전투 체계는 우리 같으면 지금 한화나 LIG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잠수함 같은 경우는 LIG, 수상함 같은 경우는 지금 한화에서 전투 체계를 하고 있죠. 국산화가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이 함정 같은 경우는 탈레스 영국에서 했어요. 탈레스는 원래 프랑스 회사인데 어쨌거나 이 배 함 전체는 지금 영국 거예요. 영국 거고 무기 체계 일부분은 유럽 것을 갖다 쓰는 이런 이제 형국이에요. 예. 헬기는 아까 이태리 거였고 아까 함포도 이태리 거였죠. 대함 미사일은 스웨덴 거고 이런 또 경의뢰는 프랑스 이태리 거고 뭐 이런 식의 이게 유럽의 대표 기종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근접 방어 체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팔랑스도 있고 뭐 골키퍼도 있고 한 건데 각국마다 각각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한테는 좀 의외였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함정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부분인데 검증된 제품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그들이 개발한 걸 썼더라고요. 이게 OSU 35K라는 거예요. 35mm 포를 써요. 상당히 대구경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독일제 근접 방공 무기랑 비슷해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발사 속도가 느리죠. 이것도 보시면 550발밖에 안 돼요 분당. 예. 근데 이제 팔랑스나 골키퍼 같은 경우는 4,000발이 넘거든요. 분당 발사 속도가. 예. 저는 550발 좀 느리다고 보고요. 좀 뭐랄까 발사 속도가 발사 탄환의 숫자가 좀 적다고 보고 이게 직격탄도 있지만 550발 정도의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 전자신간을 통해서 복합탄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파편탄 같은 거 촉촉 뿌리는 거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아음속 정도의 대한 미사일 정도는 괜찮겠지만 초음속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피격이 되더라도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탄두로 파편탄으로 이걸 제압하기에는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래서 폴란드가 이 점을 진짜 심사숙고했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오히려 다른 수상 목표물이나 그들의 국산 무기 체계를 어떻게든 하나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우선시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35mm니까 30mm보다 사거리 길죠. 5.5km, 5.5km 날아가고 고도도 3.5km까지 최대치는 요격이 가능하다 하는데 정말 대한 미사일, 초음속,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상대할 것을 고려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거는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 결정됐죠. 21년부터 30년까지 3,500억을 투입해서 골키퍼를 대체하는 국산화를 하는 국산 골키퍼 개선된 걸 개발하는 것인데 30mm 탄이고 분당 4,200발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A사 레이더가 몇 개 들어가죠. 예, 거기다 EOIR 시스템까지 들어갑니다. 예, 레이더가 먹통이 되는 경우까지 대비해서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 함정은 전부 다 이걸로 실리게 될 것인데 이거 보시면은 동시 추적이 15개에서 20개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예, 상대방이 나한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대한 미사일을 다 쏘아붙더라도 다 막는다. 물론 CIWS가
관여하기 전에 먼저 LSM 해상형이 장거리에서 먼저 요격을 하죠. 1차적으로. 그 다음 그걸 뚫고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해공 미사일이 요격을 하죠. 2차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CIWS예요. 3차 방어막을 가지는 거예요. 3차례나. 자, 그런데 그 동시 추적이 아직 앞에 두 가지 방어막을 다 뚫고 들어와서 남은 게 15개나 20개 정도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걸 개발한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우리는 안 맞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초음속을 쏘든 극초음속을 쏘든 숫자를 뭐 수백 발 날리든지 우리는 다 막아낸다. 이런 목표를 가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목표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표적 비행 속도가 마하 4 플러스 4 이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초음속, 극초음속도 일부 막는다. 이게 계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목표물을 아주 이제 깨끗하게 조준하는 그런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대상이 되는 미사일을 한번 보세요. 뭘 예를 들어놨는지 지르콘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사례를 들어놨어요. 네, 업체에서 이거 맞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좀 전에 폴란드의 미전익을 보면은 사거리 25km 가장 길게 쏘면은 45km 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 기반의 미사일 초음속 대응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된 거고 그리고 그걸 돌파하고 들어오면 그 다음 35mm 분당 발사 속도가 550발밖에 안 되는 그 탄 초음속 극초음속을 막기 위해서는 파편탄두로 전자신관으로 터뜨려야 되는데 그걸 돌진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들 생존성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7,000톤보다 훨씬 배수량이 낮은 우리 호위함의 방어력을 훨씬 못 쫓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함정의 방어나 공격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VLS 말씀드릴 때 지금 이제 한국형 호위함 배치 3 지금 건조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한테는 공개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거 그거 같은 경우도 KVLS2 대형이죠. 대형 그 VLS를 16발 정도 16개 정도 장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아마 LSM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함대공 미사일이 4발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해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해공 같은 경우는 패키지가 4개짜리 셀로 적은 규모로 이렇게 쉽게 배 짜투리 공간에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수직 발사관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메인 수직 발사관을 활용하지 않고도 짜투리 공간에 4개씩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4, 5m 가로 세로 각각 4, 5m 정도 되는 면적만 있으면 거기에 16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4발씩 들어가니까 MK41 기준으로 또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1 기준으로 그것만 해도 16발이에요. 호위하면 충분한 거예요. 근접 방공 미사일로는. 예. 자,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이 타격력이라면 방어력이라는 면에서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호위함 3 같은 경우도 그 큰 한국형 수직 발사관 2인데 거기는 엄청나게 대형 미사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무슨 미사일이 들어갈지는 두고 봐야 돼요. 네. 자,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포함을 시키면 생각에 우리가 호위함이라는 배를 만들 때 작으면서 엄청나게 빠르고 방어력, 공격력이라는 면에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함정 무기 체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남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여실히 더 느끼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보면 예전에도 이게 제가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하고 우리 한국형 호위함하고 한 비교를 한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K2 전체가 국제 무기 시장에 대비하는 거 그리고 K9 자주포가 대비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한국형 호위함 3, 4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와 거의 동시에 겹쳐서 KDDX가 나올 텐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형 전투함의 기본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군이 열심히 써보면서 이제 확인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K9이 가진 지금의 위치, 국제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해외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 그리고 K2 전차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단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KDDX까지 친다 하더라도 이게 30년 정도 안팎이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2030년 되면은.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근접 방어 무기 또 그때 이미 폐에 장착될 것이고 LSM의 해상형도 장착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한 2030년 무렵이 되면은 우리의 호위함과 구축함도 지금 이제 지상 방산의 대표 주자인 K9, K2 전차, 천무, 그 뒤를 따라갈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